35년이야. 35년 동안 난 이 가정에서 뭘 했는지 알아? 1억 2천전 재산 다 줬어. 근데 그 돈으로 제주도 호캉스? 저녁 식탁에서 장남의 35년 묵은 분노가 터지자 온 가족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해온 장남. 그는 왜 이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린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전할 힘이 됩니다.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식어버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42살. 퇴직한 지 2달째였습니다. 아침 7시. 아내 민지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여보, 오늘 면접 있는 거지? 응. 3시에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6개월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아내. 넉넉하지 않은 월급이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이번엔 분명 될 거야. 민지가 웃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 저도 저들 중 하나였습니다. 20년. 한 회사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퇴근하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승진을 위해, 가족을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구조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박 과장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인사팀장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20년 동안 흘린 땀의 대가치고는 허무하게 느껴지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돈이 있으니까 재취업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오후 2시 면접을 앞두고 넥타이를 매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생 준서였습니다. 형, 지금 통화 가능해? 응, 왜?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 저녁에 엄마 집에서 보자.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준서는 3살 어린 제 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명랑하고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가벼운 구석이 있어 늘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가면 알아. 형, 꼭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묘한 예감이 스쳤지만 면접 준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면접은 무난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꼈습니다. 20년 경력을 설명할 때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에서 뭔가 어긋났습니다. 박준혁 씨, 연봉 기대치가 어떻게 되시죠? 전 직장 기준으로 비슷한 수준이면.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보다 30% 정도 낮은 수준인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2살. 재취업 시장에서 제 가치는 그 정도였습니다. 저녁 6시. 엄마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2층.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페인트가 벗겨진 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한번 보수해드려야 하는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왔어? 엄마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올해 67. 35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생선을 다듬던 엄마. 허리가 굽고 손에는 아직도 비릿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2년 전에야 겨우 가게를 접으셨습니다. 준서는요? 곧 온대. 앉아 있어.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25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기업 신입사원이었고 세상이 제 앞에 펼쳐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사진 속 웃음과 달리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7시가 넘어 준서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활기찬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형, 왔어? 엄마, 밥 차려주세요. 준서는 여전히 밝고 명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밝음 뒤에 숨겨진 것들을. 대학 졸업 후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손대다가 번번이 실패하곤 했습니다. 형, 일단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엄마가 차린 된장찌개와 반찬들. 잘 먹겠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지만 준서의 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이번에 진짜 확실한 사업 아이템을 찾았어.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사업? 응. 온라인 유통 쪽인데 아는 형이 투자자를 연결해줬어. 준서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반짝임 속에 섞인 불안한 빛을. 자본금은 있어? 그게 좀 부족해서. 예감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1억 2천.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1억 2천. 제 퇴직금 전액이었습니다. 형, 1년 안에 2배로 갚을게. 이번엔 진짜야. 준서의 목소리가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모은 전부, 가족의 생활비이자 제 취업 전까지의 버팀목. 그걸 동생에게. 준서야, 그건 좀. 그때 엄마가 끼어들었습니다. 준혁아, 들어봐. 준서가 이번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엄마, 형이 도와줘야지. 가족 아니야? 가족. 그 단어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형이었습니다. 7살 때 엄마가 시장에 나가면 4살짜리 동생을 돌봐야 했습니다. 준혁아, 형이니까 동생 잘 봐. 초등학교 소풍날 동생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소풍을 포기했습니다. 형이 이해해줘. 내년에는 꼭 보내줄게. 내년은 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안 살림에 보탰습니다. 대학도 야간으로 다니며 낮에는 일했습니다. 장남이니까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가 부족해서 제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그때 형이 알아서 해라며 뒷전이었습니다. 35년. 저는 35년 동안 형이니까 장남이니까라는 말에 갇혀 살았습니다. 준혁아, 왜 대답이 없어? 엄마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그게 전부 제 퇴직금이에요. 지금 저도 상황이. 형, 나도 알아. 근데 이번엔 진짜야. 확실한 거래처도 있고. 준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1년 안에 갚을게. 아니, 6개월이면 될 수도 있어. 저는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는 민지. 딸 수아를 떠올렸습니다. 2년 후면 대학에 갈 아이. 형, 엄마 생각도 해. 내가 잘 되면 엄마도 편해지잖아. 준서의 말에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서 말이 맞아.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5년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은 써야 할 것 같은데. 형, 가족끼리 그런 게 왜 필요해? 준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서류 같은 거 쓸 필요 없어. 믿음이 중요한 거지.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건가?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지? 만약 사업이 망하면?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면접 어땠어? 괜찮았어. 근데 할 말이 있어. 민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뭔데? 준서가.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동생의 사업 계획, 필요한 자금, 그리고 엄마의 말. 민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려주려고? 응. 차용증은? 가족이라서 필요 없다고. 민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여보, 그 돈은 우리 생활비야. 수아대학 등록금이야. 알아. 근데 뭐? 민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동생 편만 들어? 우리 가족은 뭔데? 편드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차용증도 안 쓰고 1억 2천을 그냥 주겠다는 게 편드는 거 아니면 뭐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35년의 습관.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서 퇴직금 전액을 동생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통장 잔액 23만 7,500원. 20년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형, 고마워. 진짜 후회 안 할 거야. 전화를 끊고 은행 의자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것인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잘 될 거야. 준서가 이번엔 열심히 할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감이 꿈틀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11월의 밤 공기는 제법 차가웠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6개월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슬픈 듯, 걱정되는 듯, 안타까운 눈빛으로.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5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연두색 실록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42이라는 나이, 퇴직 경력, 그리고 기대보다 낮은 연봉. 면접을 볼 때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민지의 월급으로 겨우겨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수아의 학원비도 2개를 줄여야 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학원 안 가도 돼. 수아가 씩씩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16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그런 눈을 할 수 있는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형, 지금 통화돼?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기운이 빠진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응, 왜? 형? 할 말이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데? 사업이 망했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어. 물건은 쌓여 있는데 팔 데가 없어져서 변명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억 2천만 원. 20년간 모은 돈. 그래서 돈은? 지금은 없어. 재고 정리하면 얼마라도 돌려줄 수 있을 텐데. 얼마? 모르겠어. 아마 2천? 3천 정도? 1억 2천 중에 2천.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내 퇴직금이야. 20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 형,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어쩔 수 없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엄마한테는 말했어? 응. 엄마도 속상해 하셔. 형한테 미안하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지가 퇴근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날린 거야? 응. 1억 2천 전부? 응. 민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었지? 차용증 쓰라고 했잖아.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명확하게 하라고 했잖아. 알아. 알면서 왜 그랬어?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 맨날 동생 편만 들어? 왜 우리 가족은 안중에도 없어?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수아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우리 노후는 어떡하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맞았습니다. 전부 제 잘못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1억 2천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동생 아내 소영의 게시물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제주도 여행, 해시태그 힐링, 해시태그 럭셔리 호텔.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오션뷰 스위트룸. 화려한 조식 뷔페. 웃고 있는 준서와 소영.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일 전. 사업이 망했다던 바로 그 주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는 건가?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쓴 거 아니야? 내 돈으로 호텔 가고 맛있는 거 먹었다는 거야?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다음 날 엄마 집에 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엄마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왜? 준서 일 때문이야? 네. 속상하지? 그 애도 얼마나 힘들겠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제 돈이에요. 20년 동안 모은 돈이라고요.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사업이 안 된 거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준서와 똑같은 말. 엄마, 준서가 그 돈으로 제주도 여행 갔더라고요. 뭐?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라고요. 럭셔리 호텔에서. 엄마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풀렸습니다. 그건 소영이가 준서 스트레스 풀어주려고 한 거래. 돈도 얼마 안 들었대. 얼마 안 든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준서도 마음이 안 좋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돈을 날리고 여행을 가고 그걸 엄마가 두둔하고 있다니. 엄마, 저도 가족이에요. 알아. 근데 왜 항상 제 입장은 안 들어요? 왜 항상 준서 편만 들어요?
내가 언제 편들었어?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지. 객관적.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뭘 참았는데? 전부요. 소풍도 포기하고, 대학도 야간으로 다니고, 아버지 장례비도 제가 대출받았잖아요. 그건 그때 형편이. 준서는 뭐 했어요? 그때도 준서는 뭐 했냐고요. 처음으로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움찔했습니다. 준혁아, 왜 그래?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이면 뭐든 참아야 해요? 가족이면 제 인생 망쳐도 돼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간 쌓인 것들이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 갈게요. 문을 나서는데 엄마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준혁아, 그래도 가족이야. 동생이 잘 되면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다시 그 사진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준서. 그 웃음이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보 같은 형. 내 평생 내 덕에 살았지. 물론 준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35년간 희생해 온 대가가 이것이라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지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엄마 뭐래? 뭐? 준서가 힘들대.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번 그 말뿐이네. 저녁을 먹는 동안 수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삼촌한테 빌려준 돈 돌려받았어?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왜? 친구들이랑 놀러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용돈 주리래서. 수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조금만 참아. 아니야, 아빠 이해 힘들지? 16살 딸이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여보. 응. 나 솔직히 말할게. 민지가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당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건 알아. 근데 우리도 가족이야. 알아. 알면서 왜 맨날 당신 식구들한테만 끌려가? 우리한테는 왜 미안하다고만 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35년간 몸에 배인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게. 스스로도 믿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민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등을 돌렸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준서한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재취업이 안 되는 동안 뭐라도 해야겠다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배달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오토바이를 배워 비를 맞으며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42살. 한때 과장이었던 사람이 치킨과 피자를 아파트 현관 앞에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폰 너머로 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배달 조끼를 입은 중년 남자.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아의 학원비, 민지의 건강보험료, 매달 나가는 공과금,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와? 응? 그냥 일이 있어서. 무슨 일? 수아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빠 배달하는 거지? 친구가 아까 봤대. 들켰습니다. 아빠, 왜 그래야 해?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삼촌 때문이잖아. 삼촌이 돈 안 갚아서잖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 왜 아빠만 힘들어해야 해? 수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아빠가 더 잘할게.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된다는 것을,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희생해야 하지?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가웠고 숨은 가빴습니다. 밤마다 배달을 하며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허리도 점점 아파왔습니다. 42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좀 쉬어. 무리하지 마. 민지가 걱정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이번 달은 넘길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배달을 해도 적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카드값, 공과금, 보험료.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배달비로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6월의 어느 일요일,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아, 오늘 저녁에 와. 준서가 할 얘기 있대. 또 준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와봐.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었습니다. 저녁 6시, 엄마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준서와 소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묘하게 들떠 보였습니다. 형, 왔어? 응.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야?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준서와 소영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형, 우리 좋은 소식 있어. 뭔데? 우리 둘째 생겼어. 소영이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형한테 부탁이 있어. 준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가 만기인데 좀 더 넓은 데로 이사하려고. 아이 둘이면 공간이 필요하잖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예감이 맞았습니다. 근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얼마? 제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3천만 원만. 이번엔 진짜 갚을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준서야, 지금 장난해? 뭐가? 내가 1억 2천을 날려먹고 제주도 여행 다녀오고 이제 돈을 또 빌려달라고? 준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 그건 뭐? 사업 자금으로 쓴 거 아니야? 소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준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힐링 좀 시켜주려고. 힐링?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밤마다 배달하면서 무릎 나가는 동안 너희는 럭셔리 호텔에서 힐링했어?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엄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진정해. 가족끼리 왜 이래? 그 말이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엄마. 저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가족이에요. 근데 왜 항상 저만 참아야 해요? 왜 항상 저만 희생해야 해요? 누가 그랬어? 엄마가 언제? 평생이요.
제 평생이요. 눈물이 났습니다. 42살 아저씨가 엄마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살 때부터 동생 밥 차려줬는지 알아요? 엄마가 시장 나가면 7살 저보고 4살짜리 동생 보라고 했잖아요. 그건 그때 형편이 초등학교 때 소풍 간다고 해놓고 동생 학원비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면 저보고 이해하래요. 항상요. 35년간 쌓인 것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도 포기했잖아요. 야간 때 다니면서 낮에 일했어요. 준서 등록금 대야 해서 엄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비도 제가 대출받았어요. 동생은 뭐 했어요? 그때도 힐링했어요? 형, 너무하는 거 아니야? 준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았어. 뭐가 열심히야? 내가 뭘 열심히 해본 적 있어? 두 사람이 맞섰습니다. 소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이게 뭐예요? 형님이 왜 저렇게 막 말해요? 저는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막 말한 거 없어요. 사실만 말한 거예요. 방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야? 수아가 열이 39도야.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았어.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가방을 집었습니다. 나 가봐야 해. 수아 아파서 엄마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얘기 끝난 거 아니야.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한테 가족은 저 애들이에요. 아내하고 딸이요. 여기 아니라 문을 나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여기 아니라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에 내뱉은 말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무언가 깨졌고 그건 다시 붙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아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응. 수아 어때? 독감이래. 고열이 심해서 수액 맞고 있어. 수아의 창백한 얼굴을 봤습니다. 아빠. 수아야, 괜찮아. 아빠 왔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손이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 삼촌 때문에 싸웠다고. 아빠 미안해. 내가 아파서 빨리 와야 했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왜 미안해해야 하는 건지. 수아야, 미안한 건 아빠야. 아빠가 더 잘해야 하는데. 수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민지가 옆으로 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엄마 집에서 좀 크게 싸웠어.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뭐? 당신이 속으로만 삭히고 있어서 내가 더 답답했어. 이제야 말했구나. 민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 너무 오래 참았어. 이제 좀 놓아줘. 좋은 형 안 해도 돼. 저는 민지를 안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아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쌓인 것들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마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준서에게서도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더 이상 예전처럼 와닿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연락 안 와서 신경 쓰이지? 솔직히 후련해. 민지가 웃었습니다. 그래, 후련한 게 맞아.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데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큰 고모였습니다. 준혁아, 고모야. 네 엄마한테 들었다. 많이 힘들었구나. 큰 고모는 아버지의 누나였습니다. 어릴 때 가끔 용돈을 주시던 분. 고모부와 함께 지방에 사셔서 자주 뵙지는 못했습니다. 고모, 죄송해요. 제가 좀 감정적이었어요. 뭐가 죄송해? 네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고모가 다 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랬어. 고모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준혁이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다. 저 애가 나중에 힘들까봐 걱정이다라고. 아버지가요? 응. 근데 네 아버지도 말 못했어. 그게 그 세대 남자들이잖아. 집안일에 끼어들면 안 되는 줄 알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걱정했다니.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니. 고모,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야.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진짜 원하는 것, 그게 뭘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새로 시작될 것 같은 그런 저녁이었습니다. 고모와의 통화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5년간 몸에 배인 습관. 형이니까 참아야지.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그 생각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지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나 뭔가 보여줄 게 있어. 민지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가족 간 채무 회수 방법, 차용증 없을 때 돈 받는 법, 내용 증명 작성 방법. 저는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결정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알아봤어. 민지의 눈이 단호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살아야 해. 수아 대학 등록금도 있고 당신 건강보험료도 밀리고 있어. 알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보자. 법적으로? 내용 증명 보내는 거야. 정식으로 채무 상환 요청하는 거지.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니까 당신이 이렇게 된 거잖아. 민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센터.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기록이 있으면 채무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럼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 있어요. 예상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도 내용 증명을 보내면 심리적 압박은 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증거가 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돌아가시기 1년 전 명절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내용 증명을 작성했습니다. 박준석 귀하. 귀하에게 2023년 11월 15일 대여한 금 1억 2천만 원의 상환을 요청합니다. 본서면 발송일로부터 6개월 내 상환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걸 보내도 되는 걸까? 동생에게? 하지만 민지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어.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다음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아, 미쳤어? 동생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 엄마, 저도 살아야 해요.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 가족이면 뭐 해도 돼요? 가족이면 제 인생 망쳐도 돼요? 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더 이상 착한 형 못해요.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어요. 그래서 동생을 법으로 고소하겠다고? 고소가 아니라 채무상환 요청이에요. 빌린 돈 갚으라는 거예요. 엄마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근데 준혁아, 그러면 우리 가족 다 끝나는 거야. 엄마가 끝내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처음으로 후련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만나자. 시청 앞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준서는 전보다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에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졌습니다. 형, 미안해. 저는 커피만 마셨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근데 형, 1억 2천은 진짜 없어. 지금 당장은. 알아.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합의서야.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상환. 이자는 안 받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준서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째, 다시는 사업한다고 하지 마. 둘째, 취업해서 정규직으로 일해. 셋째,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너 혼자 해. 나한테 강요하지 마.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내려놓는 것 같은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준서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포기하지 않아서 나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보야. 내가 포기한 건 좋은 형 역할이야. 너를 포기한 적 없어.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준서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형, 나 취업할게. 진짜로. 그래, 힘내. 그리고 매달 꼭 100만 원 보낼게. 안 밀릴게. 그래. 헤어지는 길목에서 준서가 멈췄습니다. 형? 왜? 나중에. 우리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으로는 못 돌아가. 근데 새롭게 시작할 수는 있어.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35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지와 수아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왔어? 수아가 밝게 웃었습니다. 응, 왔어. 삼촌이랑 어땠어? 잘 됐어. 민지가 물었습니다. 합의서 썼어? 응. 민지가 저를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수아도 달려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수아야.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지가 차린 된장찌개와 반찬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젓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서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서로를 위해 함께 싸워주는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이구나.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새 직장에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들어간 작은 무역회사. 월급은 예전만 못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침 8시 반.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박준서 님이 100만 원을 입금하셨습니다. 석 달째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얼마나 갈까? 또 안 보내면 어쩌지? 하지만 준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1일 어김없이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나 취직했어. 진짜? 응. 물류회사인데 정규직이야.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그 불안한 반짝임이 아니라 진짜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잘 됐다. 축하해. 고마워, 형. 월급 받으면 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150만 원 정도? 무리하지 마. 100만 원이면 돼. 아니야. 형한테 진 게 너무 많아서. 준서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형,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얼마나 철없이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 형이 내용 증명 보냈을 때 처음엔 정말 화났거든. 가족한테 어떻게 이래? 그랬는데 준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형이 그렇게 안 했으면 나 평생 정신 못 차렸을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잘해. 응, 형도 건강해.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준혁아, 네, 엄마. 추석에 올 수 있어?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추석 당일, 민지, 수아와 함께 엄마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명절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왔니? 엄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준서와 소영, 그리고 두 아이도 와 있었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형? 응. 준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전과 달리 피하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저 이제 조금은 제 인생을 살려고 해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엄마가 차린 음식들, 송편, 잡채, 갈비찜, 나물. 오랜만에 맛보는 엄마의 손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준서 가족이 먼저 갔습니다. 형, 다음에 또 보자. 그래.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가볍고 들뜬 준서가 아니라 어딘가 단단해진 동생이었습니다. 민지와 수아도 먼저 나갔습니다. 차에서 기다릴게. 저와 엄마만 남아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이 흐른 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모한테 들었다. 네 아버지가 그런 말 했다고. 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막내를 더 챙겨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네가 얼마나 힘든지는 못 봤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형이니까 이해할 거라고, 장남이니까 참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어.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했더라. 엄마도 힘드셨잖아요. 혼자서 우리 키우느라.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35년간 생선을 다듬고 집안일을 하며 달아버린 손. 용서해다오.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에게 안겼습니다. 엄마도 고생했어요. 저도 너무 오래 참기만 했어요. 말을 했어야 하는데 엄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컸네. 언제 이렇게 컸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간 쌓인 것들을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민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랑 잘 됐어? 응, 다행이다. 수아가 뒷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랑 화해했어? 응, 수아야. 잘 됐다. 나 할머니 보고 싶었거든.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붉고 노랗게 타올랐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마치 새로운 시작처럼 1년이 지났습니다. 설날 온 가족이 엄마 집에 모였습니다. 준서와 소영, 그리고 두 아이. 저와 민지, 대학에 합격한 수아 식탁에 둘러앉아 떡국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만든 떡국이랑 맛이 똑같아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사실 너희 엄마한테 레시피 배웠다. 엄마가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려주셨잖아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작년에요. 민지야, 우리 준혁이 입맛은 이래야 해라고 하셨잖아요. 엄마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피로 엮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관계라는 것을. 식사 후 준서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형? 왜? 나도 형처럼 될 수 있을까? 뭐가?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 제대로 된 아버지. 저는 동생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이미 되고 있잖아. 매달 100만 원 보내면서 준서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은 건 오랜만에 본 것 같았습니다. 형, 고마워. 뭐가? 포기하지 않아서 나를. 저도 웃었습니다. 바보야. 내가 포기한 건 좋은 형 역할이야. 너를 포기한 적 없어.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듯이 지난 상처들도 조금씩 덮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불합리한 것들을 참습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줘. 가족이니까 희생해. 가족이니까 내가 양보해. 하지만 진짜 가족은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아픔을 인정하고 잘못을 사과하고 함께 나아가는 관계입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 가족이니까 참으라고 한다면 용기를 내세요. 참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진짜 가족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5년 전에 저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 내가 거절해도 괜찮아. 그래도 가족은 사라지지 않아. 그리고 지금의 저에게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너답게 살아도 돼. 옆에서 민지가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내년에는 뭐 하고 싶어? 글쎄, 뭘 하고 싶을까? 우리 여행 가자. 가족여행. 그래, 좋지.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제 가족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싸워주는 사람들.